조상훈의 뉴스 픽.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공동 대응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내일 출범합니다. 그런가 하면 범야권 정치 원로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체인 민주화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은 17일에 닻을 올립니다. 잠시 뒤 국민동행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이부영 상임고문과 만나보겠습니다. 뉴스피드 월요일 순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서 중징계인 정직을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인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오늘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늘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류에 대한 업체 제출 공인시험 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34개 업체가 125건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 영향으로 연락이 두절된 현지 거주 또는 체류하는 한국인을 40여 명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검찰이 고위층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벌여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혹의 시발점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의 실체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입증 유무와 상관없는 부분이라며 끝내 언급을 피했습니다. 황찬영 감사원장 후보자는 오늘 고도근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 의무를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장남이 병역 대체 복무를 위해 지원했던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에 불합격한 이유에 대해서 1, 2차에서 합격하고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뒤 최종 탈락해 신체검사 때문에 탈락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내정자 장남은 코이카 해외봉사단에 불합격한 이유가 당초 해명과 달리 성적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ABC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감찰 결과와 징계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의 경제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기사십니다. 길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당국 동부한진그룹 집중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양그룹 이외에 다른 기업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상황이 좀 나빠지고 있는 건가요? 그냥 뭐 상황이 특히 더 나빠졌다기보다는 상황 판단이 조금 이렇게 미흡하지 않았나, 혹은 이렇게 좀 분위기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감추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일단 올해 그 주채무 계열 30개사 중에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이 6개인데, 그들이 이제 동부, STX, 대한전선, 한진, 금호, 성동조선 이렇게 6개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이 STX하고 대한전선, 또 성동조선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예전에 이제 재무구조 개선 약정보다 한층 더 강화된 자율협약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워크아웃을 이제 각각 채권단하고 체결한 상태이고, 현재 이 동부하고 한진만 그대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이행하는 중입니다. 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주 채무 계열이라는 것은 그 돈을 많이 빌린 대기업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전체 금액 중에 그 0.1% 이상을 빌린 대기업 집단을 주채무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라는 것은 이 주채무 계열 그 기업 집단 중에서 재무구조가 이제 취약해서 앞으로 조금 더 그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룹들을 선정한 다음에 이 주채권은행,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준 주거래은행들하고 약정을 체결해서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정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예. 오늘 또 이제 STX하고 대한전선, 성동조선이 맺었다고 하는 자율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무구조 개선보다도 더 높은 수위, 한 단계 더 높은 수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황이 조금 더 긴박해져서 일정 기간 동안 뭐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준다거나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 같은 것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가 채권단하고 맺었다고 하는 워크아웃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파산했다라고 보는데요. 기업의 이제 채권 같은 경우가 고정이하 여신으로 아예 분류가 돼버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판다거나 기업 같은 것들을 이제 매각해야 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고정이하 여신이라는 말을 아마 다들 이제 그 경제뉴스 같은 것들 보시면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근데 이 고정이하 여신이 뭔가 이렇게 하실 텐데, 이 고정이하 여신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대출 채권 중에 그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부실 채권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5단계로 건조성을 분리를 하는데요. 정상이란 건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요주의란 건 3개월 미만인 채권들을 이야기하고, 고정은 이제 3개월 이상으로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이제 좀 악화돼서 앞으로 채권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을 말하고, 예. 회수 의문이란 건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채권으로 채권 회수에 이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채권을, 또 추정 손실이라는 건 이제 1년 이상 연체가 되어버려서 받을 수 없어서 이제 이건 손실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그런 채권을 말하고, 고정 이하라는 건 이제 고정이나 그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3가지 단계의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받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채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올해 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이제 연이어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웅진이나 XTX나 또 뭐 동양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넘어가게 된 거는 올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기보다는 2008년도서부터 이제 그 여파가
몰려오기 시작해서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파가 몰려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국내에 부동산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 두 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먼저 더 이제 그 실질적인 여파가 우리나라에 나타나더라도 그 지금의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그 보여지는데요. 예. 현재 일단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파산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부동산하고 관련된 뭐 건설업이나 시멘트, 철강, 전선, 전기기기 업체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국제 글로벌 경기와 관련이 있는 조선이나 해운 업체들, 그리고 또 중국의 과잉 투자와 관련 있는 조선이나 철강, 태양광 제조 업체들도 좀 그 위험한 상황이고, 또 이 모든 것과 관련 있는 금융업종들,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아니면 이제 시중은행들까지도 지금 이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조금 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미국이 올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성장한 거죠? 일단 3분기 미국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와서 전기 대비로 연원산치 2.8%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3분기 성장률이 2%를 넘기 좀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취업자 수도 보면 10월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로 20만 명 이상 증가를 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예. 8월과 9월에도 뭐 20만 명, 23만 명, 한 16만 명 정도로 이제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8월부터 이렇게 볼 때 8월부터 고용 증가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거의 불식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3분기 실질 GDP 그 성장률의 안에 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하고 건설 투자가 좀 호조를 보였고요. 재고 투자도 좀 늘어난 반면에 개인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기업의 설비 투자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특히 이제 수출보다는 수입의 증가가 더 크게 둔화되면서 수출입 기여도가 이제 성장률에 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이제 2014년도 연방정부 예산안과 미국채 발행 한도 상한 조정을 둘러싸고 오바마 정부하고 공화당 간에 계속 배치가 이제 이어지면서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셧다운 사태까지도 이렇게 발생이 됐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제 FRB의 출구 전략이 빠르게 더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10년만기 미국채 수익률도 2.75%로 반등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 발표된 저희 김건수 경제연구소 경제시편에서는 내년 1월 달에 이제 FRB 의장 교체도 있고, 또 지금 연방정부 예산안이라든가 미국채 발행 한도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이제 잠시 연장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절벽 사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내년 봄 이전에 이 출구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예,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전망은 출구 전략 내년 봄 이전에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네. 네, 이른바 집 나갔던 미국 기업들 다시 이제 미국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국내 대기업들의 경향과는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 어떤 건가요? 일단 1990년대 말부터 이게 글로벌화가 좀 급속히 진전이 되면서 많은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이 좀 저렴한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등 이제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이른바 오프쇼어링이라는 게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신흥 경제국들도 그런 사례들을 따라서 많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등 신흥 시장의 인건비가 급등하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여건도 좀 많이 변화가 있으면서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이라는 것이 또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의 예를 좀 보면요. 먼저 GE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 있는 에너지 절약형 온수기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2014년도까지 총 6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포드 같은 경우에는 한 16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2015년까지 멕시코의 픽업 트럭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본토에 있는 한 2천여 개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글라스 제조 공장을 실리콘밸리에 설립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 단가가 좀 높고 제조 공정도 복잡해서 이 생산 과정을 좀 쉽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미국 내 생산을 택한 것으로 또 분석된다고 합니다. 또 모토로라의 경우에는 예전에 노키아 공장, 지금은 폐쇄된 노키아 공장에 그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예. 애플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그 맥킨토시 PC 생산 시설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흥 시장들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건비가 상승을 해서 예전처럼 그 생산비가 절약되는 폭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예. 두 번째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IT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제품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또 소비자들의 선호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신속히 생산해서 시장에 좀 빠르게 그 출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또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올해 초에 그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라는 곳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미국인들의 경우 78% 정도는 같은 가격에 동일한 품질 수준이라고 하면 수입산보다는 미국산을 구매하겠다라고 응답했다라고 하고 또 60% 이상은 가격이 10%가량 비싸더라도 미국산을 사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오바마 정부가 집권 1기서부터 제조업 육성 정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그 법인세율도 낮춰주고 이전하는 비용의 최대 20%까지 지원을 해주는 등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또 돌아오는 사례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미국 내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아직도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리쇼어링 하는 사례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국내에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방안 같은 것들이 빨리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뉴스를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소식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기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티즌들이 주목한 오늘의 주요 국내 뉴스 살펴봅니다.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입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윤석열 지청장 징계에 대한 좀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검찰청이 오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 관련 징계 청구했죠, 법무부에.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도중 보고 누락 문제로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또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목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징계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직의 말씀이라는 글을 남기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예, 대검이 징계 수위를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윤 지검장과 박형철 수사부장의 징계에 대해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징계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영장 청구를 금지한 게 아니라 법무부 및 대검 보고 외에 내용 검토,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징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권고 형식으로 전달을 하면 검찰총장은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합니다. 예. 하지만 윤 전 팀장에 대한 징계 여부, 이게 감찰위원회에서는 결론이 안 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의 징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위원회 내 다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번 윤 지청장 중징계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지청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예견된 사실이기는 했는데요. 감찰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조 지검장이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감찰위원회 징계 소식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부터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난 10일 김성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수사팀에 대한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외압 의혹을 받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팀에 대한 징계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처사라면서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기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찰 조사의 내용과 감찰이 논의의 결과를 소상히 밝혀 재반 의혹을 철저히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분노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등을 통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구나. 정권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찍어내는 것도 모자라 망신 주는 일을 계속 자행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검찰 관련 소식입니다. 성접대 의혹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차관, 오늘 검찰이 처분을 내린 것 같은데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주요 참고인 및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하고 증거 분석 등을 거친 결과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합동 강간, 성접대 상습 강요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파티를 벌였다, 이런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관관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예,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처분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검찰은 피해 여성들로부터 건설업자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집중 수사했는데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일정 비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술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최초 의혹 제기에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입증 유무와 상관이 없다면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의 등장인물 중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대가성 있는 성접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해서 사실상 성접대는 있었지만 직무 관련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한 성매매일 수도 있고 이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한편 건설업자 윤 씨에 대해서는 일부 폭행, 협박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검찰의 발표 언뜻 들어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입니다. 표 전 교수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근혜 총애받던 박마음속 검찰총장 김학의 살려주려 성범죄 수사의 기본을 다 뒤집는군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친박 무죄, 반박 유죄, 그리고 대체 누가 저놈들한테 지도받는다고 지도층이래 라면서 거센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동영상에 나오는 그 얼굴은 누구냐, 그것도 밝혀라.
마약과 성접대 로비를 한 사람은 있어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정작 로비를 받은 사람은 없어서 피의자들은 모두 무죄. 김학의는 동영상까지 있는데 BBK 동영상에서 주어가 없어서 무죄라던 사건 이후 최대의 코미디로구만,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직접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여성들의 진술. 그러면 검찰이 이거 무고로 수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예. 물대포가 다시 등장했다는 뉴스인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민주노총 집회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경위에서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게 됐죠? 네, 전태일 열사 43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0일 어제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서 2013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의 기일 주간에 맞춰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해왔는데요.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여서 민주주의 파괴 중단, 노동 탄압 분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에서부터 청계천에 위치한 전태일 다리까지 행진했습니다. 원래 시위대는 을지로 행진에 나섰는데요. 시위대 일부가 경로를 벗어나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사거리를 점거했습니다. 경찰은 해산을 경고한 지 약 15분 만에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물대포가 등장한 것은 지난 8월 15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규탄 시위 이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예, 시위대라고 좀 보긴 그렇고요. 노동자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어제 거리 행진을 하는 그런 광경이었거든요. 예.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가봤었는데 경찰한테 미리 행진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행진을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대응하게 된 이유, 그게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오늘 노컷뉴스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선회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는 한 사정기관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청와대에서 법질서 준수 원칙 아래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면 안 된다는 지휘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로점거 등 불법 행위가 15분을 넘기면 바로 해산하라는 지시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차관급에 불과한 이성한 경찰청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에 나서기 전인 지난 주말에 청와대에서 시그널이 내려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국정원, 검찰, 정부 눈치 보는 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경찰도 그런 대열에 좀 합류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정국 공세에 경찰도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충성 경쟁에 뛰어든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고요. 검찰은 정공로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흐름에 발맞춰 경찰도 불법 집회 강경 대응이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충성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수갑과 경찰봉, 포승줄 등 경찰 장구의 보호 의무를 명시한 훈련 규정 또한 폐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미군들의 범죄 소식도 며칠 사이에 2건이나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우선 지난 8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헌병 2명과 신원 미상자 2명 등 모두 4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도주하다가 한국인 피해자들을 폭행까지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운전을 했던 M 상병은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벤츠 2대를 들이받은 후에 달아났는데요. 뒤쫓아온 벤츠 운전자 김모 씨 등 피해자 2명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 상병은 경찰에 붙잡혔고요.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M 상병의 일행은 도주했습니다. 예, 다른 사건 하나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했군요. 네, 앞의 사고와 같은 날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에 이태원의 한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볼일을 보러 들어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주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미군은 화장실에 들어온 30대 여성을 폭행했는데 이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화장실 옆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바로 뛰어나와서 다행히 이 미군을 제압했습니다. 이 미군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체포돼 용산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예, 다행히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적발이 돼서 제압이 됐군요.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혜 기자였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범야권 정치 원로와 시민사회 원로 인사 등이 참여한 범국민운동체인 민주화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이 오는 17일 출범합니다. 오늘 오전 국민들의 참여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국민동행에 함께 하시는 민주당 이부영 상임고문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17일 출범 예정인 민주화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긴 주로 야권을 비롯한 그 정계 원로를 비롯해서 시민운동이나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정쟁과 혼란을 이제 겪고 있는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예. 정당과 정파의 거리를 두고 중도적인 정치 시민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네. 예. 앞으로 그 국민동행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 구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인지요? 네. 우선 첫째로는 정의로운 민주정치로 지향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국민복지, 경제민주화로 지향하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가지셨는데 주로 이제 범야권 원로 정치인들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같이 하셨습니까? 여당 출신도 있죠. 김동영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건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저도 있고, 지난날 민중당 대표였던 이우재 전 의원님하고 또 오랜 재야 생활 야권에 속해 있었던 이창복 민족화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이런 분도 참여하셨고, 임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님, 예, 또 반제철 흥사단 이사장님, 박경조 안성공의 신부님,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오늘 33분이 제안자로 명단을 올렸습니다. 예. 그 33명은 그 3.1운동 때 그 33분 좀 고려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우연히 33분이 됐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몇 면을 좀 보니까요. 얼마 전까지 여권에 몸담았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하시기로 이렇게 결심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힘들게 이룩되어 온 민주화가 뒷걸음질 내지 퇴보한다. 이런 위기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한반도 주변에 다시 위기감이 조성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위태위태하게 우리가 유지해온 한반도 평화가 또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외에서 몰려오고 있는 위기에도 우리 사회를 유지해야 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그 위기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 사회를 유지해가는 심판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자꾸 부패하거나 불공정하게 운영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한반도 평화는 위기감이 오고 우리 사회에 공정하게 작동해야 될 그 심판 기능들은 제대로 움직이질 않고 하니까 그렇게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함께 달성하자 이렇게 해서 뜻을 모으셨고요. 예.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도한 그 기사를 보니까요. 개헌운동을 주요 활동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셨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그렇죠. 지금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헌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개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헌법학자들, 시민운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그 심판 기능이 있잖아요. 예. 내부 기능이죠. 검찰, 경찰, 정보기관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 무슨 감사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니까 대통령 권력 쪽으로 모두 몰려가 버리니까 대통령과 그 길이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 기능이 그야말로 이 누글누글해지고 또 대통령과 이렇게 조금 비판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겐 아주 편파적으로 가혹하게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건 바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심판 기능, 레프리 기능이 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이런 심판 기능을 하는 장치들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의 이런 기구들에 대한 그 통제 기능이랄까 이런 것을 좀 공정하고 지나치지 않게 이게 권력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 기능이 있잖아요. 선거법. 예. 이런 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의 기초 자치단체나 기초의회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다 약속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게 지금 또 다시 다 없던 걸로 돼버리게 생겼어요. 공천을 다시 하겠다는 걸로, 정당에서 공천을 하겠다는 걸로 슬슬 바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꿔내기 위한 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권력 분산시키자 이런 요지시네요. 예. 네. 네, 국가정보원 등 지금 국가기관의 지난 대선 개입, 현 시국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봐요. 예. 요즘 무슨 공무원 노조가 또 했다느니 뭐가 했다느니 이런 역공세를 피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노조나 무슨 야권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런 민간 단체죠. 그런 거에 대항하는 다른 보수적인 단체들도 또 그런 일을 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것이 선거운동에 가담을 하는데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민간 단체들이 그러는 것하고 국가정보원이나 혹은 군 정보사의 사이버 사령부 같은데 예. 또 그 밖에도 여러 국가기관들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다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보훈처라든가 안행부라든가요. 그렇죠. 네네. 예. 이런 국가기관들이 하는 일은 민간기구가 하는 거에도 법에 저촉되면 저촉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렇게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기관들이 이러는 거는 심각한 일 아니에요? 예.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을 또 벌린다. 이런 국가기관들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분명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이 한다면은 우리 민주주의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점을 요즘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예. 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대로 헤아려야 될 거예요. 예. 유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이번에 이 일은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될 겁니다. 예. 뭐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등 야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위해서는 특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이 국민 동행에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오늘 새로 제안자들이 하자고 그랬으니까 예. 이 안에서 내부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래 기소했던 국정원 직원들까지 그랬던 사람 검찰총장이나 수사팀장이 다 밀려나 버렸잖아요. 예. 거기다가 조사 당하는 사람도 야쪽 사람들은 참고인을 데려다가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그 망신을 주고 여당은 당연히 그걸 정보를 빼돌려서 대선에 이용한 걸로 혐의를 받는 사람들 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를 믿어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예. 이 사건과 관련된 거는 이미 구속돼 있거나 기소된 사람들 제외해놓고 나머지 부분 그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빼놓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수사가 안 된 부분은 특검을 지명해서 특별검사라고 수사를 하게 하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앞에 제대로 됐으면 왜 뒤에 특검을 요구하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그런 입장입니다. 예. 내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대응 범야권 연석회가 이제 출범할 예정인데요. 네. 정치 원로로서 현 시국에 대한 야권의 대응 방식 어떻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범야권 연석회의 이런 거요. 그런데 지금 이 몰리다 보니까 이 국정원이라든지 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안행부라든지 또 국가보훈처라든지 그냥 대선 개입을 한 게 모두 드러났는데 이걸 다 덮어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수사커녕은 그냥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도 다 묻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다 못한 시민단체라든지 정당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연석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이 추운 날 또 거리에 나서게 생겼잖아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꾸 박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하게 되는 게 저로서도 참 하기 싫은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일에 자꾸 말로라도 끌려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밑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잘 보좌를 해서 이런 일에 매번 대통령 이름이 오르내리도록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자꾸 만듭니까? 그 사람들 대통령 보좌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결국 나중에 가랑비에 비 젖는다고 이런 일로 자꾸 대통령 이름이 오르내리면은요. 결국 이 정부 전체에게 좋지 않아요. 밑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 보좌 잘하길 바랍니다. 예. 네. 관련해서 또 보좌를 잘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용이라든가 또 서청원 의원의 이제 정치 일선 복귀 놓고 일부에서는 이제 올드보이들의 기환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민동행 원로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좀 비슷한 비판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말이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용된다든가 서청원 의원이 정치 일선 복귀라든가 이런 걸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비판이 있다는데 난 비판받을 건 비판받더라도 그분들이 역량이 제대로 돼 있고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경험을 얻었던 걸로 많이
참조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간다면 그분들 뭐 귀환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라도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 정치에 다시 책임지는 자리에 나오시면서 전국이 변화돼가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 그래도 박 대통령한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면 청와대 비서진 전체를 통괄 지휘하면서 행정부의 막강한 거의 뭐 대통령 다음의 영향력을 가진 분이라고 보는데 예. 이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신 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거는 거의 그 유신 직전에 공안정국을 거의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귀환을 해서 경험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 물 흐르듯 전국을 이끌어 간다든가 그래서 국민들과 대통령 사이에 소통이 잘 되도록 만들었다든가 그러면 이분들 그 경험 많은 이런 분들이 기용된 게 대통령 잘 보좌하고 정말 옛날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독재 그런 거에 그 손발노를 하던 분이 옛날을 많이 반성하고 이제는 박 대통령을 민주주의를 하는 대통령으로 잘 모시고 가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더니 그냥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불통이 더 불불통이 돼버리고 이러잖아요.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이 나쁜 뜻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비판이.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는 전혀 이게 또 다른 의미예요. 저희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옛날 다 당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시대에. 예. 가서 고문도 당하고 징역살이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당했던 사람들인데 지난날 그 유신 때나 50 때 그래도 요새 이 정치하는 그 야권에 그때 당한 그 국정을 이렇게 움직여보고 했던 사람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요. 예. 예. 상당히 많이 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하고 겪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 시대를 어떻게 헤쳐왔는지 이런 거에 좀 말보탬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야권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그 전력이 약화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분열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 국민행동이 이 야권 전체에 대해서 조금 좀 그 훈수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를 다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런 오해는 받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들이 그 경험을 나눠주고 또 범야권의 분열이나 이런 것을 좀 막아서 함께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권이 저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전국을 그냥 뭐 얼어붙게 만들고 뭐 마치 그 유신 전야를 방불케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동행은 그렇게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뭐 17일 또 출범식 포함해서 이제 세대와 정파를 초월해 참여해달라 이런 제안하셨는데 국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이게 뭐 거대한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각 지역마다 뭐 이렇게 소소한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한테 참여하는. 예. 그런 단체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강연도 가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데 같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동의하시면 같이 좀 그 얘기도 해주시고. 예. 서명 같은 걸 받으면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또 SNS로 우리들이 호소하면 또 거기에 좋아요 이렇게 예. 또는 리트윗도 해주고요. 예. 네.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은 요새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나이 드신 세대들은 직접 당해보신 경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자기들이 미래에 살아갈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얼어붙는 세상이 되길 원치 않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파도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참여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새누리당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도저히 이렇게 국정이 얼어붙고 마치 유신전야로 돌아가는 거는 그분들 가운데도 원치 않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다? 그럼요.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죠. 예.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경제민주화나 복지 문제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게 전부 다 휴직 조각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 또 대통령에게 너무 권력이 몰려 있어서 그것을 또 개헌을 해서 이렇게 분권이 되는 뭐 그런 세상이 좀 가져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각별히 그런 부분에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동행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분이죠. 민주당 이부영 상임고문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라면 한 케이트는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의견 올려주시는데요. 소개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정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지금 연결됐습니까? 네, 오늘 정치권에도 역시 민주당과 또 여권의 대결 구도, 국회 일청 지금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강경한 입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연결되는 대로 오늘 정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일단 민주당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카드 빼들었는데요. 예. 당분간이란 강경 모드 지속될까요? 일단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를 하라. 그리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라. 이것 아닙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의사일정 전면 거부에 이어서 오늘부터 사흘간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인사청문회 이외에는 다른 의사일정 지금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당시로 어젯밤에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논란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 댓글 사건 팀장이었죠.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서 지금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 이건 역시도 편파 징계다. 이런 부분들이 기름을 끼얹은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편파 징계가 권력의 노골적인 검찰 길들이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검, 특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간 특히 13일 날 예정돼 있는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기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낙마까지 진행하겠다,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일부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18일이죠. 월요일 날 시정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거 보이콧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내부에서는 굉장히 강경론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당분간은 이런 간격이죠.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황우여 대표가 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예방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앞두고 좀 분위기 달래보려고 간 거 아닌가요? 달래보려고 갔다고 봐야 맞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김한길 대표와 황우여 대표의 회동은 오후에 있었고요. 예. 오전에 황우여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평소 온건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황우여 대표가 굉장히 강경하게 야당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결국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어쨌든 오늘 회동이 뭐 민주당이 어제 천막당사를 접었고요. 이제 김한길 대표가 당 직무 이제 당사에서 직무를 시작하는 거를 뭐 이제 예방 차원에서 가긴 거긴 한데 상황이 상인이만큼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어떻게 나눌지 뭐 이목이 집중되긴 했었는데요. 예. 뭐 예상대로 지금의 당청 관계로 볼 때 황의여 대표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게 대체적인 전망 아닙니까? 예. 그걸 반영하듯이 별 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뭐 새누리당은 오늘 뭐 거의 야당을 향해서 십자포를 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경환 뭐 원내대표 또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각 최고위원들 뭐 저마다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또 특히 이제 민주당, 정의당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지금 특검을 고리로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새로운 연대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에 미리 쐐기를 박겠다. 또 길게 보면 얘는 지방선거 그리고 짧게 보면 이번 인사청문회 비서를 제압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한 1분 남았는데요. 오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짧게 좀 짚어주시죠. 제가 한 10년 넘게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후보자가 선서도 하기 전에 자료 제출 문제로 뭐 문제가 돼서 논란이 돼서 정회까지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면 아무래도 법과 원칙, 규정된 것에 가장 더 준수를 할 것 같은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그런 절차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도 계속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내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어쨌든 자료 제출 문제 이것만 보고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감사원장 땀이다 아니다 뭐 일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예. 뭐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지금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요. 예.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실 예금이 많이 늘었느니 아니면 아들에게 송금한 돈의 출처가 어디니 뭐 이런 좀 지극히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들이 좀 일부 불거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군요. 이런 거는 사실 금융기관 쪽에 협조 얻으면 금방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이런 부분조차도 자료를 제때 또 필요한 의원들이 뭐 진작부터 얘기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걸 보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내일 이어지는 청문회 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